안녕하세요, 작가 한지상입니다. 오늘 또 저희 교육생께서 명도를 완료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선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는 파주 조리읍. 경기도 파주 조리읍. 이 외진 곳, 사실 여기는 외진 곳이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여기 내유동 생활권이랑 같이 있는 부분이어서 최근에는 제가 이쪽 많이 안 가는데 우리 규제 제일 심했을 때 한 작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여기가 제일 좋은 데였어요. 왜냐면 비규제 시작하는 출발이 여기였거든요, 파주가. 여기를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오게 된 것 같아요. 남들은 잘 모르지만 사각지대를 아주 잘 공략한 집이 이 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고요. 외국계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는 한 10년 넘게 같은 일을 좀 하고 있고, 나이는 40대 초반이고 만으로 30대 후반입니다. MZ 세대에 들어가고요. MZ 세대의 끝에 걸려있는. 수업은 제가 7월에 한참 더울 때 들었어요. 바로 이제 경매 입찰 시작해가지고 운이 좋게도 짧은 시간에 4개를. 이 물건이 저도 카운트를 하기가 어렵긴 한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포에 첫 번째로 낙찰을 하나 받으신 거고, 그 다음에 몇 주 뒤인가 이 물건하고 같이 3개를 갑자기 총 4개를 낙찰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선생님 경매하신 지 꽤 되셨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하는데, 경매하신 지는 얼마나 된 거예요? 전 불인이었어요. 부동산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으셨나 봐요? 전혀 없었는데 선생님 강의 듣고 최저가로 막 던졌죠. 최저가로 막 던져가지고 우수수 된 게 또 3개 한꺼번에 된 거, 맞습니다. 그 공략법으로 또 접근해서 그때 저 느꼈던 게 선생님 부동산 운이 열렸구나 라는 생각까지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에 3개 되기가 쉽진 않잖아요. 왜 이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셨나 라는 생각까지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한 지가 그러면 한 달, 2달 사이에 벌써 4개를 명도까지. 낙찰 받은 지 한 달 정도밖에 지금 안 됐는데 명도를 잔금 실행하기 전에 다 명도였습니다. 와, 3개 다. 선생님의 특별한 또 비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사실 어저께 낙찰을 하나 받았어요. 오, 축하드려요. 이게 옆에서 항상 저도 도와드리다 보니까 감이 많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명도를 어떻게 잔금 내기 전에 4개를 또 완료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 얘기도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면 저도 도움이 좀 될 것 같은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이 명도 쪽에 재능이 굉장히 있으시구나. 선생님 모자이크여서 아쉬운데 선생님이 되게 명도에선 유리한 덩치와 외모를 또 갖고 계신다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드는 것 같아요. 경매 시작한 지 한 2달여 만에 4채를 낙찰 받으신 거고, 카운트 하기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순서를 정했어요. 1번 집은 명확하고요. 하나를 처음에 받았으니까. 그리고 2, 3, 4호를 저희 집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했습니다. 같은 날 받았기 때문에 2호 집이 일산 그 성석동에 있는 2호 집이고, 이 집이 3호, 그리고 4호가 이제 파평. 파평이 조금 더 멀군요. 저도 그쪽은 가보지 않았던 동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얘기도 이따가 한번 자세히 여쭤보는 걸로 하고, 우선 이 집은 봤는데 연식도 새 거고 깨끗해서 수리할 건 없는 것 같아요. 곰팡이 쓴 거 외에는 뭐 특별하게. 맞아요. 연식이 얼마 안 됐으니까 일단 바닥 같은 경우는 청소만 한번 하면 될 것 같고, 여기 원래 채무자가 계셨던 거, 채무자가 계셨습니다. 채무자가 계셨는데 놓고 가신 짐들이 저기 장도 있고 화분이랑 책상이랑 책꽂이 뭐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지금 들어서 옮길 정도 되지 않나. 저는 사람 써서. 큰 장롱이 있어서 그것만 좀 정리하고 소개시준 없이 해서 잘 해주신다고 해서 아직 결정은 못했지만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짐 처분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1번 물건에서 굉장히 또 많이 알아보셨잖아요. 세상 살다가 그렇게 쓰기가 많은 집은 처음 봐가지고. 그렇죠. 선생님 첫 번째 집이 또 채무자께서 야반도주한 집이어서 짐이 한가득이었는데 그거 처분하면서 폐기물 업체 많이 알아보셨는데 또 여기에 적용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거는 버리는 건 일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이 직접 하실 게 아니고 사람 써서 하실 거니까. 그거랑 장롱 뒤에 샷시 있는 부분이랑 곰팡이가 조금 있어서, 근데 뭐 아시겠지만 저쪽은 항상 하자가 많은 쪽이잖아요. 신축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물건에서는 이 정도면 신축급이기 때문에 저쪽은 벽을 한번 때려보니까 단열재는 들어있는 것 같지 않아서 그냥 도배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는 단열재? 단열 벽지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소개시켜 드린 데는
단열 도배지로 해줄 거예요. 날개로 꺾어가지고 그 귀엽죠? 부분만 단열 도배지로 하고, 단열 처리 중에서는 제일 저렴한 방법이긴 하니까 저도 심하지 않은 곳은 그 도배지로 많이 쓰긴 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중에 세입자 바뀌고 하면 또 다 떨어지고 해서 길게 하는 데는 효과가 좀 떨어진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내 말을 듣는다기보다 선생님 먼저 경험을 해보는 것도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시행착오에 있어서 100만 원, 200만 원 차이가 아니라면 먼저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집도 선생님 오래 갖고 가기로 마음 먹으신 거잖아요. 오래 갖고 있으면서 비도 오고 날씨도 춥고 그럴 때 어떻게 하자가 발생하는지를 경험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처음부터 굳이 큰 돈을 들여서 처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 샷이 있는 데 부분에서 장롱 때문에, 이렇게 장롱 뒤에 곰팡이가 항상 많잖아요. 거기에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장롱을 또 이렇게 빼보니까 거기는 또 깨끗해요. 그러면 샷시 단열 처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혹시라도 샷시 쪽에 또 누수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물이 조금 들어와서 생기는 건지 아니면 단열 때문에 생기는 건지, 그거는 우선 저렴하게 처리를 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보수하는 걸로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샷시 쪽에서 물이 들어오는 거라면 여기는 또 되게 괜찮네요. 이게 환기가 또 잘 되는 쪽이어서 그런가 전면 샷시 있는 창호에서는 하자가 없네. 없습니다. 저기만 심하네. 근데 저기 집주인이 살면서 시트지를 붙여놨다는 거는 뭐 이유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모르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단열 벽지로 한번 발라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역시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린다는 생각도 들어요. 집주인이 왜 저걸 붙여놨을까? 가볍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다 이유가 있겠지. 예. 맞아요. 저도 항상 그렇게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의 이 눈빛에서 내공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부동산은 이제 시작하고 계시지만 예. 삶의 경험과 지혜에 있어서는 누구에 뒤지지 않는다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짐 버리고 도배 정도만, 도배도 벽면만 일부분만 하면 되겠어요. 들어오는데 천장은 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 예, 방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포인트 벽지 있는 부분은 그냥 두는 걸로. 그리고 혹시 추가로 한다 그러면 청소 정도만 저는 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화장실 같은 경우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오염된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도 막 파손된 부분은 아니어서 네. 들어가는 돈이 별로 없으니까 도배한 다음에 지저분하다 싶으면은 입주 청소까지도 하면은 공실은 길 집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또 지금 시기가 되게 네. 좋으니까 좋은 세입자 또 금방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영상이 올라올 땐 선생님 이미 월세를 4개를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운을 불어넣고 가고 예. 있습니다. 선생님. 놀랍게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더라고요. 제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기보다 이거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갈 부분이라고 예.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아요. 전 선생님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첫 번째 집을 생각을 돌이켜 보면은, 입찰 처음 할 때 제가 입찰표 못 써가지고 긴장해서 선생님 좀 와달라고 했잖아요. 그날 됐어요. 그렇죠? 선생님 오셔서 된 것 같아요. 아이. 출발이. 그런 기운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도 좀 빨리 나가라고 섭외 요청한 것도. 잘하셨어요. 예. 제가 부르지 않으면 잘 오지 않는데 부르면 감사합니다. 바로 달려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제가 선생님 좋은 기운을 더 많이 받고 간다고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이게 농담이 아니고 사람마다 에너지가, 기운이 저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람마다 운의 주기 같은 게 저는 조금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운이 들어올 때도 있고 좀 나갈 때도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아무리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그 시기가 있을 건데, 저는 유튜브 찍는 부분 때문에 시너지도 분명히 있지만 교육생분들하고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약속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와야지라는 생각. 사실 뭐 이 집은 선생님도 아무리 뭐 처음 부동산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투자를 처음 하는 거지, 뭐 거주하는 거는 선생님도 아이도 있고 가정 꾸리면서 부동산의 기본적인 경험이 있으실 건데, 이건 누가 봐도 별로 할 건 없는 집이라고 생각해서 굳이 내가 처음에는 내가 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안 먹었다면 거짓말이라고 생각도 드는데, 저도 이런 데 와서 선생님하고 단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은 좋은 에너지를 많이 얻는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선생님은 지금 운대가 많이 올라온 사람이거든요. 선생님도 그거 좀 느끼지 않아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놀란데 어떻게 하루에 3개가 갑자기 돼? 제가 무주택자였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주택자였구나. 무주택자였었는데 선생님 만나고 집이 5개가 생겼어요. 하나는 일단 뭐 예상했던 집이고 제가 저희 거주하는 집이고, 네. 갑자기 4개가 이렇게 되니까 그러네요. 올해가 저의 해구나.
그런 느낌이 되게 드네요. 이렇게 운빨이 좋으신 분 옆에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에너지가 느껴진다니까요. 그리고 그 에너지도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도 전달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이 이 영상에 나와 주시는 것만으로도 좋은 영향력이 끼쳐지는 거라고 나름대로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선생님. 감사하죠. 뭔가 운명이 바뀌고 있구나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작년까지 무주택자였다가 예. 갑자기 집이 5채 거주하는 집까지 생겼다는 거네요. 갑자기요. 그러니까요. 올해. 굉장히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까지도 드네요. 맞습니다. 선생님. 7월 달에 처음을 시작하고 지금 9월이잖아요. 2달 만에 5채가 그냥 아직 등기는 안 났지만 무서울 정도네요. 이 정도의 변화는 무서울 정도라는 생각까지도 들어요, 선생님. 그래요. 부동산 운이 이렇게 있으신 분의 그 사연은 이따가 예. 좀 자세히 여쭤보고 그러면 경기도 파주 조리읍 연식이 언제죠? 2013년식입니다. 2013년식에 3층 빌라 엘리베이터는 없고 없고요. 그래도 3층 정도면 올라올 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전용 면적 17평 방 3개 화장실이 무려 2개 혹시 이 빌라 낙찰 가격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1억 2천에 받았습니다. 1억 2천에 낙찰을 받았고 제가 오기 전에 슬쩍 봤거든요. 선생님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요거 오는 거는 슬쩍 봤는데 최저가에서 무려 단돈 10만 원이었나 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랬던 것 같아요. 선생님도 기억 잘 안 나죠? 70.001%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최저가에서 단돈 만 원 선생님 그날 가신 김에 입찰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억 2천이란 금액대가 약간 애매한 가격대이기도 한데 그래도 저는 여기 임대는 되게 좋은 동네니까 선생님이 그래도 공략을 저는 잘 하셨다고 생각해요. 이게 혹시라도 한 번 더 유찰됐으면 그거 이상으로 낙찰되는 거 되게 많잖아요.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사람들이 이거 애매하다고 생각했을 때를 잘 공략해서 낙찰을 받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 낙찰 받았을 당시 대출 받을 당시는 유주택자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맞아요. 1번 집이 됐기 때문에 어. 실행이 됐기 때문에 그럼 주택이 있는데 혹시 대출은 잘 받으셨어요? 예 80% 받았습니다. 그럼 한 9,600? 1억 받았습니다. 1억 받았어요? 대출도 낙찰가의 80%가 넘게 받으셨네요. 그러면 혹시 조건은 좀 어땠어요? 조건이 제가 1번 집, 2번 집은 이제 농협중앙회에서 잘 1금융? 해주셔가지고 부수거래하고 4.3%, 4.4% 받았는데 잘 나왔다. 이 집은 이제 3번 집, 4번 집이기 때문에 단위 농협으로 해가지고 5.3 받았습니다. 차이점이 굳이 있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1금융이 그래서 금리가 싸구나 역시 1금융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약간 눈속임이라는 생각도 전 조금 드는 것 같아요. 뭐 1금융 같은 경우는 아마 5년 고정상품 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에다가 금리가 혹시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불리한 점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지역농협 그 2금융에서 대출 받으신 거는 금리가 0.78% 정도 높네라고 2금융이 무조건 안 좋네 또 그거라기보다 2금융 같은 경우는 변동금리로 그렇죠 하셨으니까 그래도 훌륭하게 잘 나온 편이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여기는 5.3? 5.3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2금융으로 했으면 여기는 분할 기간이 30년으로 했겠어요. 35년 나왔던 35년? 제가 좀 한번 종이를 봐야겠는데 한꺼번에 하셔서 기억이 잘 안 나실 건데 제가 알기로는 예. 30년일 거예요. 덩치가 상대적으로 크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공략을 보증금 낮추고 월세를 조금 높이 예. 받는 방향으로 하는 게 또 원금하고 이자 같이 나오다 보니까 그걸 또 30년 분할을 해야 되다 보니까 불리한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보증금 좀 낮추고 월세를 높은 쪽으로 공략하는 게 더 선생님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그래도 대출은 다 실행은 한 거야? 예, 자서 다 했고요. 이제 실행은 아직 안 한 거고. 자서만 했습니다. 그럼 아직 소유권 이전도 안 된 거네? 등기 안 쳤죠. 훌륭하네요. 선생님. 4개 집 중에서 2, 3, 4호를 등기 안 치고 명도가 된 거예요. 선생님 범상치 않은 분이구나라고 생각. 왜냐면 이 정도로 명도가 빨리 낙찰받자마자 뭐 한두 개 정도는 빨리 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빈집이다 이랬을 때는 명도 절차가 간단하니까 단축이 되는데 4개를 이렇게 한꺼번에 잔금 치기 전에 명도하신 분은 거의 선생님이 최초가 아닌가 싶어요. 운의 힘이 강력한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선생님. 운도 있고 좀 노력한 것도 있었어요. 그렇죠. 예, 사실 여러 상황들이 집마다 다 다르니까요. 첫 번째는 뭐 야반도주로 뭐 좀 안 좋은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마지막 4번 집은 제가 탐문 수사를 했습니다. 4번 집에 지금 갔다 오셨다는. 탐문 수사를 했어요. 그 집은 채무자가 연락이 전혀 안 됐어요. 사람은 사는데? 사람이 지나가 보니까는 살지 않았더라고요. 살지 않았고 그 집이 채무자가 전혀 연락이 안 돼서 묵묵부답 너무 답답했죠. 뭐 돈 준다고 문자도 보내보고. 저는 그냥 단순히 운만 좋으신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운도 선생님 만드신 거구나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예, 선생님. 노력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세세하게 다 말씀을 또 하신 게 아니어서 이거 다 거저두셨구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또 아니었네요. 선생님. 예, 맞아요. 그것도 이따가 자세히 예. 한번 여쭤보고 우선 순서대로 좀 하면 얘는 그러면 아직 잔금은 내진 않았지만 잔금 안 대출은 곧 이제 실행될 거여서 갑자기 5채 집이 생긴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갑자기 부채도 많이 늘어나서 대출이 그럼 거의 없었던 거잖아요. 없었습니다, 아예. 대출이 빵이었네. 빵이었습니다. 대출이 빵이었는데 갑자기 못해도 한 3억, 4억 정도는 대출이 이만큼 생겨서 그 불안함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처음에 같이 만나서 공부할 때는 내가 좋은 빚 이건 늘려야 돼 라고 생각했을 건데 막상 내가 대출이 한 3억, 4억이 되면은 약간 마음 변화가 분명히 맞아요.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그 부분도 이따가 예. 좀 자세히 한번 할 얘기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선생님. 이게 해봐야 아는 부분이 예. 그 빚에 대한 부분이라고 나도 생각이 들어요.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막상 내 빚이 이만큼 있다, 4억이 있다라고 하면 불편한 부분이 그리고 갑자기 또 이만큼 된 거잖아요. 예. 5천만 원씩 꾸준히 1년에 한 번씩 늘었다기보다 또 갑자기 이렇게 되면 잠을 잘 때 약간 신경이 쓰이네? 기상 시간이 빨라지더라고요. 그런 게 내가 계속 이렇게 누워있을 수 없다. 뭔가 움직여야 될 것 같아. 저 자신과의 대화를 하게 되고. 맞아요. 되게 좋은 그 왜 고난도 축복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 말을 믿거든요. 언뜻 느껴지게 선생님 삶에서는 외국계 회사 또 다니시니까 되게 안정적인 회사 계시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냥 회사 다니셔도 편안하고 안전한 삶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오히려 너무나도 안주하고 사는 거는 이게 더 위태로운 거 아닌가 그럼요. 라는 생각도 조금 했다는 생각까지 많이 했죠. 너무 안정적이어서 어떻게 보면 저의 미래를 이제 보려면은 주변 5명의 평균이라고 하잖아요. 짐론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회사의 선배들이나 상사나 이렇게 보면은 그때부터 조금은 가슴 답답해 오는 거죠.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100세 살게 되고 일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없어도 저희 가족을 제가 잘 이끌어야 되는데 어떤 게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면서 재테크가 뭐가 있지? 그러면서 경매를 찾게 되고 여기까지 와서 이제 그게 이제 저희 시작이었거든요. 회사는 아주 좋습니다. 돈 잘 나오고요. 아주 많이 벌진 못하지만 제 주변에서 제가 제일 월급쟁이로는 그래도 제일 많이 벌거든요. 뭐 힘들지 않아요. 일은 뭐 한 만큼 하는 거지만 그냥 불안감이 최근 1년, 2년 사이에 왔다 갔다 했어요. 왜냐면은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커지고 하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근데 지금은 몸은 바빠도 마음은 편해졌어요. 나 그래도 해놓은 거 있구나. 이제 월세 나가면은 그래도 통장에 조금 꽂히는구나. 아예 학원도 하나 보낼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마음은 좀 지금은 오히려 그 불안함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회사는 안정적이지만 향후에 10년, 20년 동안 영원할 게 또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준비해 놓고 이 월세 여기서 뭐 차액이 30만 원, 40만 원 갖고 간다고 하더라도 선생님 월급에 뭐 100분의 1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게 있으니까 뭐 생활비에 조금 외식할 때 조금 아이 학원 하나 정도는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친구가 이 집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것만큼 또 위안이 되는 게 없다는 생각도 되게 들어요. 경매한다는 얘기를 주변에 다 하진 않지만 이런 수고로움 있으면은 그래도 제가 2-30은 벌 수 있다. 예를 들어서 2-30 벌려고 그걸 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는 황당한 거죠. 이게 10개라면 20개라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낙찰받고 명도하고 하느라고 바쁘게 다니는 건 거지 여기 집 수리하고 세입자까지만 딱 받아놓으면 그때부터는 여기에다 힘을 쓸 에너지는 되게 줄 거라고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단순히 그거 딱 월 30 그냥 한 달에 30만 원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게 사실 계속 지속이 돼서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들어올 30만 원이라고 하면 그거는 차익으로 거둔 1억의 가치보다 훨씬 값진 거라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는 되게 좀 단편적인 거 아닌가 너무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죠. 우리가 더 잘 생각하고 있다라고 또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우리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대다수는 차익 1억이 훨씬 중요해 라고 얘기하니까 맞아요. 그 얘기를 우리는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를 또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한 달 30만 원이 아니야. 한 번 30이 아니잖아. 이거는 멀리 30년까지 보고 하는 건데. 꾸준히 들어오는 게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저는 선생님이 더 현명한 사람이라고 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도 대출은 그렇게 잘 받은 거고 이제 잔금까지 치르면 잔금 낼 때쯤에 혹시라도 임대가 벌써 나가지 않을까. 사실 이번 집은 피터팬에 올린 지 하루 만에 연락 왔어요. 다 됐습니다. 나갔어?
가계약금 내시라고 해가지고 아 그래요? 예 등기 치고 그 다음에 보자고 했어요. 아 아직 등기를 안 줬으니까. 네, 그쵸. 등기는 치고 그 사람한테 확인을 예, 시켜줘야 예. 돼. 아 계약서 달라고 받았어요. 했었구나. 네, 이제 받아가지고 근데 내가 또 자세히 묻지를 않아가지고. 예, 아, 이번 집은 그렇게 됐고요. 제가 말씀 얘기한 대로 진짜 영상 올라올 때 다 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쌤. 맞아요. 이렇게 명도까지 빨리 하는데 임대까지 빨리 나갈 것 같은 느낌이 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저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명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 집부터 하면 될까요? 순서대로? 이 집은 너무 쉬워가지고 이게 예, 3번 집인 거죠? 3번 집입니다. 3번 집 같은 경우는 조금 수월했으니까 짧게 한번 예. 얘기를 하면 여기는 원래 채무자가 거주하셨는데 빈집이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접근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서류 열람을 한 거예요? 해가지고 거기서 전화번호로 전화를 여러 번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문자도 드리고 한참을 좀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연락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들어올 사람인데 비번 좀 알려줄 수 있겠냐고 했더니 바로 내시더라고요. 와,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아, 그럼 여기 이사비도 안 들었네? 이사비 안 들었어요. 와, 그거 아주 쉽게 됐는데 와서 비밀번호 눌러보니까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요? 이분이 저를 장난하려고 이상한 번호를 안 주셨을 텐데 음. 본인도 짐을 빼고 하면서 정신이 아. 없으셨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 그래서 번호가 잘 안 맞아서 열쇠 수리공 불러서 그거 하나 이제 비용 들고 아. 그 외에는 안 들었습니다. 잘하셨네요. 예. 괜히 거기서 또 다시 전화해가지고 비밀번호 틀린데 다시 알려줘야 또 이러면 그분도 괜히 마음이 불편하실 거니까 불편하고 혹시라도 이게 사람이 아 이거 내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채무자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또 알려줘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100만 원이라도 좀 달라고 해봐야지 할 것 같아서 아주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낙찰 받자마자 조금 기다림은 있었지만 빠른 시간 안에 명도를 바로 완료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 3번 집은 얘기했으니까 몇 번 집으로 할까요? 2번 집. 2번 집이 일산 동구 성석동. 거기도 또 깨끗한 집도 신축급이고 저희 집보다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 집은 채무자가 살고 계셨고요. 서류 열람해가지고 연락을 해서 연락이 됐어요. 언제 빼주실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사연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는 채무자가 거주하고 계셨고 사람이 살고 있었던 예. 거예요. 그거 역시도 서류 열람에서 이렇게 서류 열람해서 확인을 했고요. 전화번호 알게 돼서 연락을 했는데 사연을 말씀하셨다고요. 예, 본인의 채무적인 어려운 관계, 상황. 어려운 상황을 다 얘기하셔서 실제로 이사를 갈 때도 없으셨고 이삿짐을 뺄 때도 없으시고 너무 이제 상황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가족이 사시던 곳이에요? 혼자 거주를 하셨던 거예요? 아들이랑 이제 어머니랑 두 분이서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긴급 주거 서비스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해가지고 연결해드리고 그런 좀 과정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시골집으로 어머니 집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움직인다고 하셔서 이사 비용을 제가 달라는 대로 다 줬어요. 마음 별로 안 좋아가지고 150만 원 드리고 근데 보니까는 뭐 남는 것도 없습니다. 지방으로 이사 가는데 뭐 150만 원이면 그렇죠. 사실 150만 원에 이사 업체 구하는 게 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잘 구해가지고 그 금액으로 다 약속한 날짜에 다 음. 빼주셔서 그렇게 두 번째 집은 잘 명도가 됐어요. 거기도 가자마자 그냥 명도가 된 건 아니었고 선생님이 긴급 주거 이런 예. 것도 최대한 알아보고 그분 상황에 맞춰서 잘 조절해드리고 또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정확히 반영을 과감하게 지원을 해주셔서 명도도 또 빨리 되셨다고 생각도 드네요. 그러면 거기도 소유권 이전하기 전에 명도가 된 거네요. 예, 이미 끝났습니다. 와, 이사 비용을 달라는 대로 드리고 해도 시간이 굉장히 짧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선생님 연락 오자마자 거의 이삿짐을 알아봤다는 생각까지도 들어요. 예. 그런 채무자를 만나기가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전 사실 저도 조금 의심을 하라고 선생님께서 항상 말씀하셨기 예. 때문에 의심을 좀 했어요. 어떤 의심을 했냐면은 계좌를 본인한테 받을 수가 없다. 자기가 또 빚이 너무 많아서 보통 그러더라고요. 다른 분한테 네. 어머니 계좌로 보내라 뭐 이런 음. 것도 하나 있었고 그러면은 돈을 미리 붙여라. 미리 됐어요. 이사 안 나갔는데 먼저 줬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또 쉽지 않은데. 이사를 안 하셨는데 그 계약서라도 제가 보여드리고 드리면은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서 불편하지 않게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더니 구할 때도 없고 힘든 얘기를 자꾸 하셔서 의심은 했지만 믿었죠. 이분의 그 진정성을 제가 대화를 하면서 뭐 이런 것들 되게 좀 저한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뭐 책에서는 그러잖아요. 확실하게 뭐가 이사 가기 전에는 절대 뭐 주면 안 된다. 뭐 이런 케이스들도 많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의심도 했지만 또 진정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채무자분을 믿어주고 신뢰하고 예. 이사 나가기 전에 다른 계좌로. 드렸는데 다른 계좌로 뭐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낙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찜찜하잖아요. 저는 돈 드리고 네. 연락 안 받을 가능성도 그러니까.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선생님이 이분은 좀 믿어도 되겠다 그런 느낌이 좀 왔나 봐요. 예, 그런 느낌으로 잘 해결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선생님한테 또 이렇게 하나씩 배우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의심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의심이 많기 때문에 더 피곤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행동적인 걸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믿어주고 갔을 때 더 편한 것도 분명히 있으니까 예. 전 선생님에 맞게 잘 결정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2호점도 예. 명도를 하신 거고 3호점은 유집이고 4호점을 방금 만나기 전에 갔다 오셨다고요. 거기는 수사 과정이 있었다. 판문 조사가 좀 있었다. 있었죠. 거기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거기도 채무자? 예, 채무자셨는데 그 집에 뭐 결론적으로는 살고 계시진 않았어요. 근데 두드려도 보고 연락이 안 됐구나. 연락도 해보고 너무 연락이 안 되니까 네. 돈도 드린다고 미리 문자도 보내보고 돈 드릴 테니까 연락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러면은 또 연락이 좀 오는 그런데도 경우가 연락이 많은데.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번호가 맞나라는 생각도 했겠다. 그것도 했고 해외로 가셨나? 맞아. 그런 경우도 있죠. 아니면 잠저 가셨나? 이렇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문을 빨리 따야 되는데 너무 답답해서 못 참거든요. 그런 거를 제가 문을 다 두드리고 다녔어요. 그 건물. 예, 어떤 분이시냐 이런 것들을 다 물어보려고. 근데 뭐 안 열어주신 분들이 대부분이셨고요. 그 옆에 보니까는 조그마한 편의점이 있어요. 편의점에 들어가서 음료수 하나 이제 사면서 여쭤봤죠. 이 동네 오래 편의점 하셨냐? 다 자기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동네 유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셨어요. 거기 혹시 낙찰 받아서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건축주야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넉넉한 분이었구나. 그분이 스토리를 다 알려주시고 실제로 그 채무자한테 8,000원 뜯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분양을 해주시면서 오히려 예, 법정 소송 중이시라고 모든 히스토리를 다 알고 계신 그 편의점 할아버지가 다 모든 히스토리를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어떻게 연락할 수 있겠냐. 와, 선생님 은인을 만났다.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만나면서 얘기를 하면서 나도 이렇게 뜯겼는데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니까 이렇게 하라고 코치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분도 어떻게 보면 좀 예. 피해자니까. 그렇죠. 뒤 이야기 좀 듣기 전에 생각이 드는 게 그거 못 만났으면 당연히 연락을 안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강제집행도 됐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 선생님. 맞습니다. 와. 그 집 난이도가 제일 어려웠어요. 왜냐면 연락이 안 되니까 제가 협상을 해야 될 대상이 있어야지 뭐가 되잖아요. 그렇죠. 연락 안 되는 게 제일 답답하고 제일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네. 답답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사장님을 만나서 히스토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금까지 듣게 된 거예요. 그분이 어디 사시고 네. 직업이 뭐고 직장이 어디고 뭐 정보를 다 주시더라고요. 저한테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업이 잘 안 되셔가지고 다 정리가 되시고 동포 와이프가 있으셨어요. 사실혼 관계 동포 와이프가 있었는데 네네. 그분이랑 같이 동포라는 게 외국인이란 얘기예요? 그 중국 동포죠. 뭐 조선족인 거죠. 네네네. 조선족 동포 아내분이랑 사실혼 관계로 같이 거주를 하시다가 이제 뭐 잘 안 되셔가지고 이제 다 정리가 된 건데 그분 연락처를 주신 거예요 저한테요. 그 동포분. 동포분한테 전화를 제가 바로 했죠. 인력사무소를 그 근처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력사무소가 지금 어디시냐고 해서 지금 만나자고 제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축하드린다고 저한테 낙찰을. 그분은 이혼을 또 별거 중이신 거예요. 그럼 그분도 우리 편이네. 사이가 안 좋으시니까. 이미 다 끝나고 죄송한데 제가 비밀번호를 좀 알 수 있겠냐 바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밀번호를 갖고 들어갔더니 집이 너무너무 깨끗하고 좋은 겁니다. 짐은 어때요? 짐은 좀 하나 있어요? 책상 큰 거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삿짐 들어올 때 사다리 불러서 그냥 내리면 될 것 그 정도로 깨끗하구나. 완벽한 집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탕수수 살 때까지 이제 과정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근데 거기도 명도가 그래도 이자비 하나도 안 주고 집도 깨끗하고 잘 들어갔다. 그런 케이스가 4번이고요. 이게 되게 어려운 명도일 수도 있었는데 운 좋게 주인을 만났죠. 그러네요. 그래서 아까 가면서 제가 네. 음료수 한 박스 사드리고 너무 감사했다고 알려주셔가지고 잘하셨네요. 인사하고 왔습니다. 편의점에 음료수를 사갖고 갔어요 제가. 건축 주시고 뭐 굉장히 이제 그분 네. 유지이십니다. 그 동네 귀인이시죠. 주변에서 알아서 도와줄 사람들을 잘 만나게 됐다라는 생각이 되게 들고 그 생각이 저도 들어요. 선생님도 사람 덕분에 잘 풀렸다는 생각이 또 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자꾸 뭐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하는데 저는 살아가면서 운이 정말 중요하다고 요새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람이 내 운을 갖고 간다는 생각도 있는데 반대로 좋은 운도 사람한테서 들어온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선생님 너무나도 예. 일이
집이 술술 잘 풀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맞습니다. 일단 명도 4개 중에서 3개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거도 되게 새드 스토리예요, 사실. 이제 주변 저도 그 집을 탐문 수사를 했습니다. 또 다행히도 그날 반장님을 만나게 됐고, 반장님이 얘기를 해주시는 게 노 부부가 사셨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할머니가 치매를 걸리셔가지고 치매를 걸리셔서 혼자서 거동을 못 하시기 때문에 요양원에 이제 들어가셨던 거예요. 그 기간이 한 2년 됐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들어가셨다고까지만 듣고 서류 연락을 해가지고 보니까는 의사 무능력자라고 나와요. 아, 그러면 의식은 있는데 사리 분별은 조금 어려우신 분이라는 생각. 예,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려고 제 요양원을 많이 알아보고 있는데 네. 전화번호가 있어가지고 제 전화를 했더니 시설장님이라는 분이 본인이 이분의 임시 보호자라는 말씀을 하시고 사연을 들어보니까 가족들이 보호를 포기한 각서를 써서 법적 책임을 전혀 묻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를 남겨주시고 그거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서 뭘 해도 법적으로 들어올 건 없다. 잘 쓰셔라. 서류 주시더라고요, 사진으로.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듣고 이제 집을 다 정리한 다음에 제가 혹시 뭐 보내드릴 거라도 좀 있으시면 받아줄 수 있냐. 뭐 서류 같은 것들 중요한 뭐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네. 보내주시면 보관해 준다고 해서 그렇게 정리해가지고 좀 이제 보내드리고 그냥 다 폐기 처분이 아니었군요. 예, 이제 중요한 건 선별을 좀 했죠. 제가 다 버리기가 좀 그래가지고. 맞아요. 근데 채무자분들 짐 정리하다 보면은 버리라고 해서 저도 버리다가 서랍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막 옛날 사진 가족 같은 거 사진. 맞아요. 그거 할 때 마음이 되게 불편해. 그래서 다행히도 뭐 받아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뭐 보내고 그렇게 그 집을 들어가서 모든 살림살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이제 도배 다 끝났고 부동산에 이제 내놓은 지가 한 일주일 됐습니다. 그래요. 거기도 임대 좋은 동네니까 금방 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명도를 낙찰받고 잔금 치기 전에 4개를 완료한 비결이 알아서 저절로 됐다기보다 선생님이 열심히 노력을 한 부분 때문에 하늘이 알아보셨다고 생각까지 들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발로 뛰어다니셨기 때문에 운도 같이 따라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명도는 요 정도 얘기 들으면 될 것 같고 다음은 선생님에 대해서 예. 한번 여쭤볼게요. 선생님 서두에도 말씀하신 게 회사도 되게 안정적인 직장에 계시고 거의 40평생 무주택자로 빚은 없었지만 또 빚도 없으시고 집도 없으시고 굉장히 안정형으로 살았어요. 그러네요. 전세 자금 대출마저도 없었어요. 그러면 진짜 불편한 게 하나도 없는데 선생님은 지금 5개의 집이 거의 삶이 달라지고 있구나, 운명이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생각까지도 드는데 왜 갑자기 투자를 하시게 됐는지가 궁금해요. 그러면 시작을 어디부터 하면 될까요, 선생님? 회사를 다니면은 불안한 게 좀 있었어요. 역설적이게도 안전한 온실에서 다 공급받고 월급 한 번도 안 밀리고 잘 나오고 주말에 유튜브 보고 이런 아주 안락한 생활이 네네. 그게 일반 평범한 회사원들은 그 생활을 어쩌면 더 꿈꾸고 살아간다? 맞습니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상적인 직장인 생활을 하고 계셨던 거네. 그렇게 10년을 좀 넘게 하고 가족이 생기고 저 자신과의 대화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좀 계기가 그때 입찰장 가가지고 애기도 봤잖아요. 예. 제 애기랑 나이 차이가 1살인가 차이 났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 아이 덕분에 생각이 조금씩 달라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컸죠. 어. 그게 컸습니다. 아이 태어나면서부터 5, 6년 전부터 이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된 거네. 선생님 사모님하고만 둘이 살아가면 전혀 굳이 그냥 회사 평일에 다니고 이렇게 주말 됐을 때 여가 생활하면 되는 거였는데 아이 태어나니까 나 자신과 대화를 또 많이 하셨다고 예. 얘기를 하셨는데 맞아요. 약간은 불편하다. 제가 이대로 그냥 쭉 살면은 내 끝이 어딜까라는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답이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알아보다가 작가님 만나게 됐고 저는 그게 되게 좀 컸던 것 같아요. 네. 다 수업에서 내용들도 되게 좋고 공감되는 것도 많고 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게 많았지만 다 하나만 고르자고 하면은 우리가 짜장면 가격을 얘기했어요 그때. 첫 시간에 아마 그쵸. 얘기 나눴던 것 같아요. 돈의 가치가 이제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짜장면의 값이 동일할 것인가 아니면은 짜장면이 올라간 것인가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전 그게 되게 크게 느꼈어요. 월급을 계속 모아두는 거는 굉장히 이게 어리석은 짓이구나. 화폐를 계속 제가 갖고 있는 거는 그럴 수도 있죠. 손해를 본다는 생각까지도 들고요. 예, 화폐 가치가 점점 하락하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저희가 어떤 자산을 더 늘린다는 거는 저희 앞으로의 화폐 가치 대비해 가지고 장식되기 때문에 그게 되게 선생님의 행동력에 불씨를 지펴줬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맞습니다. 빨리 빌리고 늦게 갚고
아, 그렇죠. 정확하게 이제 제가 네. 그거를 실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찰을 열심히 집중적으로 하셨다고 생각이 좀 맞습니다. 드네요. 더 늦으면은 손해를 거라. 그렇죠. 오늘 빨리 이제 하나라도 더. 결국에 우리 투자의 핵심이 선생님 말씀하신 정확히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는 이런 외곽 지역에 빌라를 낙찰받아서 이거 1억에 받은 거를 이거 한 5년 10년 뒤에 2억 3억에 팔아야지 이런 관점하고는 완전 저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10년 20년 뒤에 이 집 가격이 2배가 됐던 3배가 됐던 그거보다는 적어도 오래 갖고 있을 때 내가 손해는 보지 않겠구나라는 관점이 정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로 이만큼 많이 벌어야지 이득을 나야지라는 관점보단 손해를 보지 말아야지라는 관점의 투자가 우리 월세 현금흐름 투자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그리고 10년, 20년 동안 월세를 차익을 30만 원, 40만 원 갖고 가게 된다면 내가 들였던 투자금은 이미 다 회수한 시점이라고 당연히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불이 나게 막 입찰을 그렇게 3, 4개씩 막 하셨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아이가 이렇게 커가면서 내가 다른 것도 조금씩 재테크 투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저 만나기 전에 투자를 하셨던 것도 있어요? 일도 안 했습니다. 그럼 아예 투자에 있어서도 처음이에요, 이게? 예. 주식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저는 실체 없는 이제 그런 투자는 제가 굉장히 의심도 많고 그런 것은 저의 투자 성향하고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았고요. 뭐 전혀 투자가 없었고 예전에 어머니가 갯돈을 하면 괜찮다고 해서 어머니한테 제가 저축해서 개 이자로 좀 받은 거 외에는 뭐 투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대출도 없으시고 한 게 있었다고 생각드네요. 오로지 현금. 돈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외국계 회사 다니시니까 연봉도 낮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도 조금 들어서 모은 돈을 다 차곡차곡 쌓아두고 계셨군요. 지금까지 비축해 놨던 힘을 이 한꺼번에 이 5채에다가 실었다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아까 약간 손해를 본다 관점에 있어서는 저랑 만나고 나서 아니면 책이나 이런 거 영상이나 봤을 때 우리가 요새는 많이 접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왜 부동산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 안에서도 보통은 조그만 빌라 월세 투자라기보다 시세 차익, 아파트 그런 관점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외곽 지역에 이런 빌라를 월세로 하시게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꾸준히 들어오는 돈은 굉장히 힘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이 하나고 부동산을 왜 했냐면은 아무리 뭐가 잘못돼도 없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 땅, 이 건축물 맞아요. 없어지진 않을 거 아닙니까? 뭐 주식이라든지 비트코인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하루아침에 종이 쪼가리가 될 수도 있지만 뭐 집이 종이 쪼가리가 될 일은 없잖아요. 그 부분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저의 성향과도 이게 더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 말씀에서 느껴지는 게 삶의 태도에 있어서 아까 의심도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내가 행동했을 때 최악을 보고 가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예. 저도 정확히 코인이나 주식이나 그게 안 좋은 투자야 돈을 벌 수 없어 라는 관점이 아니고 그 투자의 최악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0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득을 제 자신한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의심이 많으니까 전문가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은 어떻게 믿어? 라고 의문이 저도 들었던 것 같고 그런 성향이 항상 있다 보니까 사람들한테도 얘기할 때 뭐 저는 선생님하고 수업할 때도 그런 얘기는 많이 했을 것 같은 게 너무 내 얘기만 다 믿지 말고 한번 내 얘기도 의심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요거 뭐 대출 계산한 대로 나오지만 혹시 모르니까 대출 상담사분들도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고 입찰하셔라. 너 대출이 이만큼인데 내 생각엔 될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여기 확인 좀 해보고 하세요 라는 객관성을 항상 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내가 항상 그 사람을 의심했으니까 상대적으로 나한테도 의심을 하는 게 저도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저도 약간 면피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고 냉정하게 말해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선택은 보니까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객관성을 열어둔다면 선택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과 코인에서는 0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저도 접근을 못했던 것 같은데 부동산에 있어서는 최악의 뭘까를 저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집이라고 하지 않을게요. 말을 우리 항상 조심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집이 최악은 뭐야? 묵혀 있는 거죠. 전손. 아예 그런 것까지 생각 안 해요. 근데 이 최악도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냥 불이 타가지고 재가 됐어. 그건 진짜 최악이잖아. 그렇죠. 땅은 남아 있으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런 게는 임의의 대상이니까 그거는 또 한편으로는 좋은 일, 사람 인재만 없다면 좋은 일일 수도 있는 거죠. 철거 비용은 어쨌든 땅이 있으니까 라는 생각도 저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해볼 확률은 굉장히 적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저도 지금까지 꾸준히 하는 것 같고 어저께도 그래서 낙찰을 계속 받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도 겉으로 봤을 때는 남자답고 용기 있고 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되게 들었는데 선생님도 깊숙한 곳에는 겁이 많으시구나 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드는 것 같아요. 안전한 거를 최우선.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걸 봤을 때 되게 위험하고 위태롭다고 생각도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이거만큼 안전한 게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중에서도 선생님은 월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시세 차익은 조금 내려놓고 월세 쪽으로 좀 늘려가신다고 생각이 드네요. 근데 최근에 연락을 주셨던 게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잖아요. 갑자기 4개가 낙찰이 되니까 선생님 돈이 이만큼 있었지만 약간 자금줄에 경색이 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낙찰 받은 거 전부 다 80% 받은 거잖아요. 다 80% 받고 입찰 보증금이나 이런 것들도 다 마통 뚫어가지고 다 했어요. 풀 레버리지로 한 겁니다. 왜냐면 제가 최근에 올해 집을 이제 아파트 7억짜리를 집을 사가지고 돈이 없던 거예요. 제가요. 빚도 없었지만 모은 돈이 통화하시려면 하세요. 괜찮아요. 부동산에서. 예, 안녕하세요. 네, 뭐 여쭤보려고 전화드렸는데 네, 지금 손님 보셔서 뭐 하나 여쭤보려고요. 에어컨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방에도 에어컨 설치하려면 이게 뚫어야 되잖아요, 벽을. 거기 타공이요? 괜찮은 제사야. 그럼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보니까 거실에는 하나 뚫려져 있는데 방에도 뚫고 싶으시다고 하셔가지고. 방에 있을 거예요. 거기가 구멍으로 도배가 막혀 있을 텐데 제가 한번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작은 방에도 있고 거실에도 있고 에어컨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공이 되어 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사장님 계약서를 쓰게 되면 사장님 김포에 안 사신다고 하셨잖아요. 갈게요. 언제쯤 가능하신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날짜만 주세요. 갈게요, 바로. 주가 10월 말이나 아니면 그 전주나 이렇게 되실 거래. 그건 상관없으시죠? 너무 좋아요. 네. 우선은 알겠습니다. 손님 왔다 가시면 다시 전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진짜 전 작가님이 1번 집을 제가 갔을 때 그러네. 연이 있네. 저 이거 사실 좀 말씀드리면은 1번 집 1번 집이 거의 빨리 나갈 마음고생도. 거라고 생각은 다들 말씀하시고 하는데 부동산에 제가 찾아가서 문의를 해보면은 이분들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는 그렇죠. 연식도 좀 오래됐고. 제 마음이 조금 불편했어요. 혹시 50 못 받을 것 같은데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1060으로 내놨습니다. 전 작가님의 기운이 바로 1시간 만에 그냥 왔네요. 바로. 그렇게 또 바라봐 주시니까 제가 또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마침 또 선생님 1번 물건을 그때 입찰 동행해서 같이 낙찰을 받았던 거고 계약 사실 이거 아직 마음은 놓으면 안 돼요. 뭐 거의 되는 것처럼 지금 얘기하긴 했지만 연락이 처음 온 거예요. 일주일 전에 내놨는데 연락지 처음 온 거거든요. 너무 설레어요 지금. 근데 되게 처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되게 능수능란하게 그건 당연히 되고요. 걱정 마세요.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이 대화법에서 되게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잘 풀리는 사람들은 말하는 것부터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대방이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너무 편안하다. 내가 다 맞춰주겠다. 다 뚫어라. 너의 꿈을 펼쳐라. 제가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도 돼요. 거기 또 외국인도 사실 많이 외국인도, 사니까. 회사 기숙사도 있기 때문에 네. 전혀 상관없다. 저는 빨리만 구해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가격에서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아까 자금 경색 얘기 조금 더 다시 이어서 하면 작가님하고 제가 수업을 할 때 너무 복잡해서 그때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 주셔가지고 제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딱 하나 봤던 거는 세금 부분도 그렇고 대출도 그렇고 4개만 달리자. 그렇죠. 방 빼기, 종부세, 종시가 다 필요 없고 4개만 달리자 우리. 너무 빨리 온 거죠 4개가. 그래서 손큐에 끝나가지고 그 다음 대출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네네네. 하면서 작가님하고 꿈속에서 대화를 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저럴 때 어떻게 해요? 진짜예요. 저는 네네. 꿈속에서 제가 대화를 했어요. 전화를 드리면 물론 받아주시지만 부끄럽네요, 또 아주. 삶이 있으신데 제가 그렇죠.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찾을 만큼 찾아보고 모아놨다가 제가 좀 네. 말씀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웬만하면. 네. 대출 부분 말씀 좀 같이 드리고 싶었고 또 종부세는 사실 제 공시지가 다 계산해보니까는 한 1억 5천 여유가 있어요. 아직 대출 부분만 좀 같이 좀 상의를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MCG, MCI 제가 두 개 다 썼잖아요. 앞으로 저 어떻게 받아요? 대출? 방법은 2개인데 다 선생님 명의로 한 거예요? 예. 그리고 거주하는 집도 거주도 제 이름. 그 종부세는 카운터 예. 하신 게 있으니까 생각 안 해도 될 것 예. 같고 하나는 사모님 명의로 하던가 그럼 방창카드 4개 쓸 수 있으니까 사모님이 그때 일을 하세요? 특수 고용직이고요. 세무서에 소득은 잡혀 소득 있어요? 있죠.
방차감을 또 MCG, MCI로 와이프 이름으로 하면은 4개를 할 수 있고 만약에 제 이름으로 하려면 어떤 방법이? 그 다음에 사업자로 가야죠. 낙찰가액 80은 제가 다 확보를 할 수 있는 거네요? 당연하죠. 그럼 됐어요. 낙찰가액 80%만 계산하고 저는 수익률하면 되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낙찰 받은 게 서울 거 받았어요. 어... 걔도 낙찰가액 80% 나와요. 네. 장점이 뭐냐면 사업자 대출은 이자만 내요. 대출금은 분리할 수 있는데 선생님은 요 주택한 거는 다 원금하고 이자 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사업자 대출은 이자만 내는 거니까 수익률이 좀 그렇죠. 예. 그러면 수익금에 있어서는 사업자 대출이 유리하죠. 혹시라도 내 돈이 조금 더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률은 떨어질 수 있어도 수익금은 유리하죠. 무조건. 원금을 안 내니까. 선생님은 사업자 대출도 그게 임대사업자라고 우선 생각하면 돼요. 예. 왜냐면 그게 상황에 따라서 매매사업자로 내면 되거든요. 근데 매매사업자는 굳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임대사업자 대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지자체 임대사업자 그거 등록 안 해도 돼요. 그냥 세무서 임대사업자. 이건 세무서 임대사업자예요? 지자체 임대사업자는 그냥 별개로 생각해요. 그건 따로 아까 종부세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거 예. 할 때만 생각하시면 돼요. 임대사업자 등록은 오늘 등록하면 내일 나와요. 낙찰 받고 나서 그 집에 대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그렇죠. 거죠? 낙찰 받은 집에다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준비를 할 수는 없어요. 등기 치기 전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 받기 전에. 왜냐하면 대출 받을 때 은행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낙찰 받고 대출 은행 가기 전에 만들어야죠. 근데 그거는 절차가 뭐 길어야 하루 이틀이에요. 금방 나와요. 세무서에서요? 네. 고민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그게 꿈에서까지 뭐 네. 대화하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길게 나눌 주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되게 명확해요. 그냥 방창카드 다 쓰면 어차피 방창카드 안 쓰고 개인 대출을 해도 되는데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DSR 때문에 그때는 안 돼요. 아무리 선생님 소득이 높아도.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업자 대출로 가면 돼요. 근데 할 수 있는 물건이 범위가 좁아지긴 하죠. 방창함 때문에. 조그만 물건은 아마 하기가 어려울 거야. 그래서 투 채널로 나눠서 하면 좋은 게 선생님 명의로 할 때는 덩치가 큰 거를 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조그만 건데 하고 싶어. 그러면 사모님 모양으로 하면 돼요. 방창카드가 있으니까.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은 과장님 법무사에서. 통하면서 거기서 1, 2, 3, 4번을 다 했습니다. 잘 이제 설명해주고 좋았는데 저 다음 거 경매 이제 할 때 대출 어떻게 해요? 대출 안 나올걸요? 이러시는 거예요. 안 나와요? 이제 뭐 이미 다 MCI, MCG 다 쓰셨고 해서 쉽지 않으실 텐데 이라고 하셔서 대출을 받는 게 굉장히 경매의 큰 부분인데 이거를 선생님 만나면 좀 제가 여쭤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닌데 왜 법무사 그 대출 상담사에서 그렇게 얘기하냐면 이건 뭐 대출 부분하고 세금 부분에 있어서는 제 나름대로 좀 자부심이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상담하시는 분도 그렇고 대다수 투자하시는 분들 아니면 경매 뭐 교육하는 분들이 관점이 다 잘 아시겠지만 사고 파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대출을 계속 누적하는 경험을 해본 사람이 생각보다 시장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서 DSR도 막혔잖아. 그럼 방청카드 다 썼잖아. 그러면 다음은 당연히 못하지. 그러니까 저는 또 맞다고 생각도 들어요. 제 나름대로도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스스로. 왜냐면 나는 해야 되거든. 하려면은 방법을 어떻게든 선생님도 아마 이번에 하신 데가 법무사 한 군데서 물어보셔서 항상 대출 상담사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우리나라의 전부다. 너 딴 데 알아봐봤자 답이 없어. 일단 그렇게 확정을 줘요. 그게 되게 무서워요. 맞아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부동산 선생님 아까 김포거 물건 내놓을 때 상처를 많이 받았다 그랬잖아요. 약간 막 불편해요. 1060 이러면 너 정신머리 있는 애야? 여긴 1050도 쉽지 않아. 너 세상물 좀 모르네. 약간 그 느낌. 거기서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아요, 우리가. 짜잘한 상처들이 누적되다 보면 부동산에 가기가 싫어져요, 막. 정확합니다. 그렇죠? 시대에서 잘못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전화가 와서 나가는 게 뭐 아직 계약은 되진 않았지만 이렇게 연락 오는 게 있더라고. 그러면 자꾸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아까 뭐 의심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나도 나와의 대화를 많이 한 거죠. 나는 누구 말을 조금 더 믿고 신뢰해야 될까? 누구 말은 조금 확신을 하더라도 확답을 하더라도 그건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될까가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하는 집단이 얘기하는 게 우리는 항상 맞다라는 관점으로 좀 바라보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이 잘못된 걸 수도 있거든. 그 잘못됐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 이건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그 사람 경험 안에서는 잘못된 게 없는 거라고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편협한 거라는 생각도 들어. 그 부동산 아니면 아까 대출 상담사 말이 맞겠지. 근데 자기 경험은 요만큼 해서 안 되는 거야.
요만큼 안에선 1050 이하라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자기는 여기 부동산에서 뭐 한 10년, 20년 요 지역을 내가 계속 했으니까 그게 더 편협한 걸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자기 함정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저도 이렇게 하면서 항상 노력하는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조그만 오래된 빌라 월세 쪽에 되게 편향돼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내 장벽이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나 또한 편협해질 수 있잖아요. 선생님도 경매를 처음 하신 건데 자꾸 귀 기울여서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숙련자, 조금 경험이 있는 사람의 모순이 정확히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야, 그거 뭐 나 몇 개를 했는데 이렇게 무시하게 되는 게 있잖아요. 저는 안 생기겠어요, 그게? 당연히 생길 거 아니에요, 나도. 근데 최대한 들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그런 실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말하고 싶은 게 있지만 참고 한번 들어보고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 게 아마 이건 선생님도 많이 공감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아예 뭐 선생님 계시는 회사에서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지는 사실 모르잖아요. 근데 선생님도 그 회사에서 10년 넘게 있었으면 분명히 아래 직원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야,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런 게 분명히 직급이 높아질수록 경험이 많으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또 아닐 수도 있는 경험도 분명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배우는 것도 많아요. 맞아요. 뭐 젊고 어리고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도 저는 되게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또 마음을 열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다 보면은. 맞아요. 노력을 저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막 전문가처럼 사람들이 볼 수도 있지만 항상 초심처럼 하려는,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노력을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꾸 그래, 그것도 맞아, 뭐 대출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럼 그게 맞는데 다른 방법은 없을지에 대해서 꼭 그 사람 말만 듣지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연락을 해봤던 것 같아요. 할 수 예. 있는 방법을 저도 제 나름대로 꾸준히 찾아낸 거를 이렇게 알아본 사람들이 이 시장에 많이 없다 보니까 맞아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저 수업에 들은 부분도 어쩌면 그거와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번지수는 잘 찾아오셨다 아유, 감사합니다. 생각이 들어서 특히 사업자 대출의 장점이 기존 부채를 안 봐요. 저 같은 경우도 대출이 30억이 넘었는데 대출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안심이 됩니다. 할 수 있어서.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대출금이 조금 주는 거에 단점도 분명히 있긴 한데 저는 가장 큰 장점이 그거 같아요. 할 수 있구나. 그게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그런 물건들이 분명히 줄어들긴 하겠지만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나의 삶에도 희망이 있구나.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정확해요. 아니, 안 된다는 말 딱 들으면은 철렁해요. 이거 그다음 어떻게 하지? 맞아요. 철렁했어요, 진짜. 맞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이렇게 선생님한테 어쩌면 방향을 잡아주는 사람은 아니긴 하거든요. 뭐 저 같은 경우도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으로 어떤 사람한테 대출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저도 항상 선생님한테 명도하시거나 이럴 때도 구체적으로 요 얘기를 하세요라고 얘기한 거라기보다 산다고 했다 아니면 이사 간다고 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한번 알아보셔라 방향 정도만 저는 한 거지 그 세부적이고 탐정 수사하고 했던 거는 다 선생님이 알아서 한 예. 거라고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대출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선생님 방향은 나는 정확히 잡으셨다고 생각하는 게 개인 대출 먼저 다 쓰고 그럼 어차피 막히거든. 그 다음에는 선생님 딱 방창한 카드 4개 다 쓰면 다 연락이 와요. 교육생분들이. 근데 다 연락이 온다고 하는 게 이게 선생님 되게 사람 많겠다 바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4개까지 가는 사람이 또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처럼 한 달 만에 한 사람은 없어. 일단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또 답변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거죠. 그만큼 빨리 되는 사람이 또 많이 없다 보니까. 예. 근데 이제 사업자 대출을 하시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도 어쩌면 계속 낙찰을 받는 부분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도 저를 어느 정도 선으로 바라보고 오시는 게 있잖아요. 나도 저만큼 하면은 저 사람 정도는 되겠다. 저 사람 정도 월세랑 집 채수는 되겠다라는 게 분명히 있을 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사람이 최종 목표야 이건 아니겠지만 중간 과정에 저의 지점이 분명히 있을 건데 저희 교육생분들은 어쩌면 영상 구독자분들은 저를 보고 오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저한테 중요한 게 뭘까를 생각해 봤을 때 나는 계속 하고 있어. 선생님한테 그냥 선생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그건 되겠지만 나는 어떻게 보면 선생님보다 대출이 조금 더 많잖아요. 근데 나도 대출을 최근에 받았어를 보여주는 거야. 나도 낙찰을 받고 있어. 심지어 1금융에서 받았어 라는 걸 보여준다면 되나 보네. 그가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또 이런 제 나름의 사명감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영상도 매일 올리려고 하는 것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나는 연락을 편하게 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지만 교육생분들 입장에서는 선생님 좀 부담스러운데 바쁜 거 아니야 이런 이미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렵게
저한테 한 번씩 연락하실 거라고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제 영상 맨날 올리고 있네, 쟤도 하고 있네, 그걸 또 보여주려는 노력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꾸준히 하시면서 영상 올리고 하는 게 믿음이 좀 가요. 왜냐면 현업에서 하시면서 하시는 거니까. 고맙습니다. 선생님처럼 의심이 많으신 분이 또 믿음이 조금 간다고 말씀해 믿음이 주시는 가요, 게 진짜. 그거만큼 또 큰 위안이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 예. 그러면 선생님 앞으로 물건 늘려가는 거에서는 그래도 마음 위안이 되는 게 있으시다고 생각이 들고, 갑자기 집도 없었지만 빚도 없었고 빚도 없었잖아요. 이사 간 거예요? 이미 갔습니다. 가신 현재 살고 집에서 거기도 대출이 없어요. 그냥 돈 모아서 돈이 많으셨구나. 돈 모아서 그래서 샀어요. 거기서 이렇게 받으신 거구나. 예, 어리석게도 월급을 받아서 그냥 아파트를 모아서 샀어요. 와, 진짜 어리석게도요. 대단하다.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은 거죠. 아깝지, 왜냐면 우리한테. 화폐 가치가 자꾸 하락했는데 짜장면 값이 올라간 게 아닌데 그렇죠. 짜장면 값이 올라가는 게 아닌데 저희는 짜장면 값이 올라간 거라고 착각하잖아요. 지금이라도 이제 정신 차려서 다행입니다. 선생님이 단기간에 또 내체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한 10년 투자 못 하신 거는 한 방에 만회하신 거라고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당 거의 1억 선에 한 거니까 8천으로 그냥 평균 잡으면 3억 5천 대출이 정도 대출이 오, 그러네요. 있고요. 3억 5천 대출이 있고 총 내채에 3억 5천 대출이 갑자기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1억 더 받았죠 이번에. 그렇죠. 부족한 총알을 조금 더 확보하시고. 예, 그래서 제가 대출을 이제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저의 총 대출은 5억 5천이 됐네요. 그럼 혹시 이 대출 받는 거, 집을 사는 게 그게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정신무장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또 이만큼 5억 5천이 갑자기 대출이 생기면 약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잠이 잘 때 신경 쓰이고 아침에 해도 안 떴는데 눈도 바로 떠도 빨리 일어나서 임장 가야겠다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 또 다음 물건에 대한 생각도 하셨다고 맞습니다. 생각도 드네요. 저 자신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났고요. 일단 회사를 저는 아주 대충은 안 다녔지만 회사가 더 감사한 거죠. 지금 월급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 회사가 감사하고 제가 더 열심히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된 것도 같아요. 왜냐면 저는 오히려. 빚이 있어서 그렇죠. 월세가 물론 나와서 충당이 되겠지만 그게 만약에 안 된다고 했을 때 저는 월급으로 이제 그렇죠. 충당해야 맞아요. 되기 때문에 아직은 이 파이프라인이 이제 시작하는 거 갑자기 개수가 늘었지만 약간은 불안한 게 분명히 있죠. 아직은 단단해지는 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동안은 당연히 사실 이게 아직 잔금 실행은 안 해서 이자는 안 나가겠지만 빌라에서만 3억 5천 돈의 대출이면 못해도 한 130 정도는 나가겠네. 그 정도면 뭐 선생님 뭐 월급에선 뭐 신경도 안 쓰이는 크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불편한 게 당연히 오잖아요. 그때는 회사 월급으로 좀 충당해 나가는 게 저는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회사 덕분에 사실 이렇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분명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퇴사에 대해서 어쩌면 좀 강조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회사 생활보다는 자유로운 삶이 더 좋다라는 식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더 이상적이야 라는 식으로 얘기는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회사가 없었으면 당연히 지금 상황은 없었던 거니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회사 다닐 때 꾸준히 월급 받으면서 늘려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회사 덕분에 이 집도 이 월세도 만들 수 있는 부분이니까 불편한 마음은 덜 한 거예요. 네, 빚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 얘기도 또 하고 싶었는데요. 저희가 수업하면서 혹시 기억할지 모르시겠지만 가난한 사람과 중산층과 부자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잠깐 있었어요. 작가님의 부캐가 그런 관찰을 하는 게 부캐다라는 말씀을 정확히 해주셔서 작가님의 관점은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은 수업 중간에 하나 말씀드린 게 나는 가난한 사람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뭐 맞아요. 그런 얘기를 예. 그게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제 수업할 때마다 시나리오에 있는 부분이긴 해요. 예. 항상 뭐 말씀드리긴 예.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가난한 사람들의 특성 같은 게 예. 느껴지셨나 봐요? 돈을 아끼는 사람들은 지출을 줄이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그동안 지출을 줄이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중산층은 월급을 늘리고 부채를 줄이는 중산층이다. 저는 부채를 무서워해가지고 부채를 아예 안 만들었거든요. 저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부자는 자산을 모은다라고 해주셔서 그때 참 깨달음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는 부채는 무섭지 않다. 매니징 가능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리고 저도 다른 곳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선생님들한테 전달한 부분이니까 그게 절대적인 진리다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제가 느낀 나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정확히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과거에 했던 생각을 돌아봤을 때 나도 최대한 지출을 아끼려고 노력을 했던 것도 있고, 그게 오해할 수도 있는 게, 지금은 지출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나 아끼지 않는다, 그건 물론 아니라고 생각하고, 수입을 늘리는 방법에서도 당연히 우린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부채에 대해서도 무조건 안 갚는다, 또 이거는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고 위태로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산만 늘리는 게 오히려 선이다,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도 있거든요. 근데 부채에 대해서 이거는 두려움이 없다 라기보다는 매니징 할 수 있다, 그 부분도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 삶에 대한 모순이 뭐냐고 생각하냐면, 과거 회사 다니는 동안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회사가 되게 안정적이고 편안한 공간이었다고 생각도 드는데, 그게 돌아보면 위태로운 거라고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그러면 그게 결국에 안전한 게 위태로운 거라는 생각이에요. 이거를 거꾸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요새는 되게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위태로운 게 뒤집어 보면 그게 가장 안전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저는 뭐냐고 생각하냐면, 선생님도 아까 내가 빚 때문에 반농담식으로 아침에 눈이 떠진다, 그게 어느 정도 있거든요. 저도 게을러지지 않게 하는 분명히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회사가 항상 이렇게 안정적일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비해 나간다는 관점도 이 빚 때문에 또 생긴다는 생각도 저는 조금 들어서, 이게 거꾸로 돼 있는 면들이 세상에 되게 많다,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면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빚이라고 생각해요. 빚에 대해서 얘는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고 얘는 위태로움이 없어라기보다, 그 위태로움을 우리가 항상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위태로움이 덜어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경험이 많으시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이가 굉장히 편해, 안전해, 쉬워 라고 했을 때 오히려 실수하거나 위태로워지는 경우가 더 많았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빚이라는 건 누가 봐도 저는 안 무섭겠어요. 선생님 이렇게 남자답고 용기 있게 생기셨지만 선생님도 분명히 위태롭고 불안한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그 마음을 계속 갖고 간다면 그게 더 저는 삶에서 안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을 갖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30억이란 빚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또 하는 거 아닐까? 한편으로는 나를 뛰게 하는 원동력이 되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제가 오늘 종부세 합산 배제 신고 기간이어서 하다가 저도 이렇게 좀 발라내려고 어떤 거 좀 뺄까 하다가 제 명의로 된 주택의 총 공시가격을 다 더해봤어요. 제가 되게 놀랐어요. 한 20억 넘으실 것 같은데요? 20억이에요. 제가 세무를 해본 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교육생분들이 저는 제 물건 다 드리잖아요. 낙찰 받은 거. 거기에서 시세를 이렇게 확인해 보신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선생님 이거 막 2배, 3배가 넘었는데 왜 안 팔아요? 그거는 뭐 실거래가 뭐 최고가 이런 게 찍혔던 거니까 뭐 그거랑 대비할 수 없겠지만, 뭐 나는 팔 생각이 일단 없으니까 별로 신경을 많이 쓰진 않았는데, 내 거의 공시가격이라고 하면 우리 물건은 적어도 한 절반 정도는 공시가격을 시세보다는 최소 한 절반 이상 싸다고 생각도 조금 있거든요. 공시가격이 20억이면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이 드는 거야. 많이도 했다. 다시 한번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어저께도 제가 낙찰을 받았던 이유는 거기에 대한 불안감과 위태로움이 제 나름대로도 있으니까 조금 더 움직이려고 하는 건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영상으로 매일 또 제가 찾아오려고 노력하는 것도, 뭐 재산도 이만큼 증식이 된 것도 있지만 빚도 이만큼 늘어서 빚에 대한 위태로움을 항상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삶에 대해서 조심하고 신중하고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봤을 땐 위태롭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위태로움 덕분에 또 안전을 찾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혹시 뭐 또 하실 얘기 혹시 있을까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요. 끝나고 실질적인 게 좀 여쭤볼게요. 그래요. 좋아요. 오늘 선생님 이렇게 집도 같이 공개해 주시고, 잔금 치기 전에 명도까지 4개나 완료한 이 노하우와 비법 같이 공유해 주시고, 삶에 대한 얘기, 선생님의 경험과 지혜 같이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나눠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저도 그래도 답답한 게 풀렸습니다. 아까 대출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게 저만 그런 게 생각보다 아니다. 다 그런 건가 봐요. 다 나름의 단계가 있어요. 제가 수업이 사실 끝났지만 끝난 게 아니에요. 선생님, 수업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